절대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마.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엇이 널 부르든 절대 돌아보지 말 거라. 그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새벽이 오기 직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날 바라보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주문 같았고 동시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처럼 낯설고 으스스했다. 모든 일은 그 여름 가족들과 함께 점화산 깊은 산속에 있는 조령사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학년은 다물다물하지만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부모님은 평소에도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계곡이든 바다든 낚시든 캠핑이든 어디든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좋아하셨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공통된 행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여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조령사에 다녀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몰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건 그 여행 이후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생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웠고 물을 무서워한 적도 없었다. 유치원 대신 수영 영재반에 들어갔고 내 단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실내 수영장을 다녔다. 수영은 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런데 조령사에서 돌아온 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다시 수영장에 가지 않았다. 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마라. 나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그 여름의 시작. 여행은 토요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4만 5일 일정으로 짐을 꾸려 출발했다. 목적지는 전남 하동에 위치한 점화산, 그 산속 깊이 자리한 고찰 조령사. 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고 낮은 날씨는 한여름의 햇살이 가득했다. 도착 시간은 점심 무렵이었다. 펜션은 계곡 근처에 자리한 작은 한옥 스타일의 숙소였다. 짙은 나무 향기와 물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도심과는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싸오신 도시락을 펜션 앞 야외 테이블에 펼쳤다. 김밥, 유부초밥, 계란말이, 과일,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듬뿍 담긴 멸치볶음. 나와 동생은 흥분한 상태로 도시락을 끼는 밤치듯 먹어치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여행이 가족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와 함께 펜션 바로 앞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은 생각보다 깊지 않고 아이들이 물기에 딱 좋은 얕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큰 돌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 금 위에 앉아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고 튜브를 타고 미끄러지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어스름하게 저물어 갈 무렵까지 우리는 물놀이를 즐겼고 온몸이 젖은 채 펜션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눕혔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인기척이에 눈을 떴다. 희미한 천번든 불빛 아래 어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고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천백했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눈만 뜰 상태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어린 나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눈을 감고 다시 잠들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때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야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거센 빗소리가 들려왔다. 밤새 비가 내린 모양이었다. 오늘은 물놀이는 무리겠구나 싶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우리를 깨우셨다. 가자. 빨리 준비해. 어머니의 눈은 밤새 뜬 것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말투도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단호했고 냉정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기에 어린 동생도 투정 손마디 없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는 근처 구멍가게에서 사온 오리를 들고 숙소로 들어오셨다. 우리는 모두 오리를 입고 우산을 접은 채 길을 맞으며 절로 향했다. 펜션에서 절까지는 멀지 않았다. 어제 놀던 계곡을 건너 작은 다리를 지나 조금만 오르면 절이 나왔다. 기슭이 절은 적막했고 스님도 신도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절의 바깥 대천마루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데리고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절을 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우리는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숙소에서 나가지 않았다. 밖은 비가 내렸고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게 되어 있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축구를 찾고 수염을 챙겨 동생을 깨웠다. 오늘은 다시 물요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물을 나서려던 그때 어머니가 부르셨다. 지금 아침 먹고 바로 집에 간다. 다만한 나는 여쭈었다. 내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한 기온은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이어졌다. 갑작스레 돌아온 가족을 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리둥절해하셨고 할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옥상으로 부르셔서 혹시 엄마, 아빠나 싸우셨니? 라고 물으셨다. 그날 저녁 안방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셋이서 한참 동안 무언가를 이야기하셨다. 평소엔 드라마나 영화를 보던 큰 TV가 있는 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나와 동생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밤늦게 외출을 하셨고 내가 잠이 들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셨다.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나 나를 흔들어 깨웠다. 눈을 떠보니 할머니였다. 동생도 어머니에게 깨워져 이미 마루에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따라와라. 조용히 아무 말 말고. 그렇게 우리는 새벽의 마당을 지나 대문 앞까지 날았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대문을 등지고 서 있으라고 하셨다. 새벽빛이 어슴풀에 튀어오르던 그 시각.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마당의 지도. 얘들아, 절대 움직이지 마. 눈도 부리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그날 새벽 마당 앞대문을 등지고 서 있는 나와 동생의 등 뒤로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오셨다. 손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바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만소금이 수북히 담겨 있었다. 소금은 뽀드득 소리를 내며 가볍게 흔들렸다. 한 손으로 바가지를 들어 올린 할머니는 만소림 없이 우리 뒤통수에 소금을 퍼부으셨다. 첫 소금은 목덜미를 타고 셔츠 안으로 스며들었고 우리는 뒤면을 지를 새도 없이 얼어붙은 채 서 있어야만 했다. 움직이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동시에 지도하듯 떨리고 있었다. 바가지 가득 담긴 소금은 우리 머리 위에서만 뿌려진 것이 아니었다. 바지 속으로, 옷깃 안으로, 심지어 양말과 신발 틈새까지 구석구석 집어넣듯 뿌려졌다. 짜릿하고 따가운 느낌의 몸을 움찔거릴 때마다 할머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다리치셨다. 소금이 뿌려지는 시간은 실제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고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지이한 곤란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채워두셨던 할머니는 마침내 조용히 말씀하셨다. 됐어. 이제 들어가자. 말씀은 하셨지만 그 표정은 전혀 안심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딘가를 경계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다. 집에 들어온 우리는 찌고람이 몰려와 그대로 늘어지듯 잠이 들었고 점심에 차려보니 점심 무렵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사만 하셨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지 못한 질문만 안고 식사를 마쳤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변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낚시를 좋아하던 분들이었다. 방가나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밤낚시를 하며 안성탕면을 끓여 먹던 기억은 나에게도 따뜻한 추억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다시 낚시를 가신 적이 없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나도 동생도 점점 그 일을 잊어가며 아무 일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지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깊숙한 곳에 박혀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떠오르곤 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무더운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연스레 그 여름의 교련사 여행이 떠올랐고 문득 조실스레 여쭤보았다. 엄마, 그때 왜 우리가 갑자기 돌아왔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잠시 침묵하시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셨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꿈을 꿨어. 너란 동생이 숙소 앞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 난 바로 옆 탐산에 앉아서 너희를 보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물속에서 튀어나오더니 너희 둘을 양쪽 겨드랑이에 기고는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 말을 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내가 놀라서 뛰쳐가면서 애들 내놔.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질렀지. 그러자 그 여자가 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 어머니의 눈빛이 떨렸다. 그 여자의 얼굴 아직도 생생해. 사람 얼굴이긴 한데 너무 이상했어. 눈이 너무 깊고 시커멓고 입은 묶고 있었어.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아버지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다리에 눌린 듯 꺽꺽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안몸이라고 넘겼을 테지만 그날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보다 하루 일찍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착하자마자 그 꿈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전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제 꿈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할머니는 어머니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며 같은 동네에 사시던 죽산백이라 불리는 분을 찾아나셨다. 그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단 혹은 보사이라 불리던 분이었다. 죽산백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새벽돔이 트기 전 나와 동생을 깨워서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고 그때 할머니라 왕소금을 준비하신 것이었다. 잣기가 따라붙은 거야. 물에서 데려가려던 귀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뭔 구석구석 소금으로 봤다는 거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그 동네 근처로는 절대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시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하신다. 그 여름 우리는 단순한 휴가를 다녀온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마주쳤던 것이다.
피자의 아이들. 집 안은 숨이 막힐 듯이 어두웠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두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약간 망설이던 그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그 순간 문틈 내 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틈 내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다. 희미한 조명 속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낯선 차가움이 느껴졌다. 여자는 좋음이 말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 말투는 예의 바르면서도 철저하게 단절된 냉담함이 되어 있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묘하게 미지근한 공기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다. 순간적으로 씨는 자신이 결코 환영받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피자 상자를 들고 있었고 도중에 토비아니도 애매했기에 다시 한번 말했다. 아이들 줄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남아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내밀었다. 그때였다. 여자의 얼굴 아래에서 조 아이의 얼굴이 함께 나타났다.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세 개의 얼굴이 세로로 일렬로 정렬되어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어딘가 생기가 없었고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그림자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피자 상자는 문틈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아이들의 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움켜쥐었다. 씨는 기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등 뒤까지 따라오는 듯한 감각. 그는 급히 돌아섰다. 이유 모를 불쾌감이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얼굴이 저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빨라졌고 손에 들린 휴대폰은 짐잣땀으로 젖어 있었다. 몸을 뒤덮는 미화감, 그리고 머리 한쪽에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초조해진 그는 기산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잡이를 잡자마자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똑똑히 보았다. 복도 저편 그림자가 지는 모서리. 그곳에 세 명의 얼굴이 있었다. 아까 문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세 개의 얼굴이 세로로 줄지어 복도 벽틈 사이로 끼쭉 나오듯 솟아 있었다. 모르는 보이지 않았고 얼굴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얗게 제리 씨는 고리를 돌리자마자 계단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목줄을 감고 있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4층에서 2층까지의 거리는 평소 같았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테지만 그날은 마치 무한히 이어지는 터널처럼 길고도 무서웠다. 얼굴이 세로로 정렬되어 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얼굴만 있었다. 몸통은 없었고 얼굴 뒤에는 진유하게 생긴 무언가가 그 얼굴들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손이었다. 머리를 받치고 있는 손. 그는 그대로 밖으로 달려나갔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수사 결과 시 미친에서는 끔찍할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와 두 자녀의 시신이 욕조 안에서 발견되었다. 더욱 끔찍했던 건 시신 세 구 모두 목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의학자에 따르면 목이 잘린 지는 약 3일 정도 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그 지미의 남편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지명 수배되었고 경찰은 같은 아파트 건물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친 건 드라 숨은 장소였다. 그는 C의 집에 즉 그 기자를 전해준 남자의 집 앞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 원물에서 올라온 것.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위를 올려다보자 마치 조명이 꺼진 것처럼 박자리 원문 안이 색단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미안이 빛이 들어오던 하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몇 초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뚜껑이 박혔어. 나는 안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장난치지 마. 빨리 열어줘. 그러나 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전등은 점점 땀빠리기 시작했고 몇 초 뒤 결국 꺼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습기 찬 벽과 축축한 흙이 느껴졌다.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나 혼자 숨소리조차 이질적으로 울리는 그 정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다. 나는 점심이 나갈 것 같다가 기명을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발 안에 몸을 뭉클인 채로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시간을 버텨야 했다. 그때 꺼졌던 손전등이 다시 깜빡이며 불을 밝혔다. 나는 그 불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작은 빛 하나가 그렇게 큰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나는 우물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앞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손전등의 빛이 비춘 우물 단면. 금 위쪽 어딘가에 손잡이처럼 생긴 금속 고리가 박혀 있었다. 나는 두레박 줄을 타고 조금 위로 기어올라다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딸깍 하늘 소리와 함께 벽이 아주 천천히 마치 비밀 통로처럼 열렸다. 나는 공포보다는 놀라움에 답다운 반점을 느꼈다. 우와! 꼭 임자 같다. 그러나 그 단타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구멍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 안은 바나미 반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크기와 종류가 제각각인 인형들이 벽면을 따라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인형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모두 정면을 향해 고정된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안쪽에 무언가 덩치가 큰 것이 보였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그쪽으로 빛을 옮겼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것의 실루엣.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은 질이 축 늘어졌으며 가슴팍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손전등의 불빛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내 머리카락을 휘어잡았다. 나는 지명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하지만 그것은 내 위로 올라탔고 두 다리로 나를 짓눌렸다. 손전등은 손에서 떨어졌고 그것의 실루엣이 내 가슴 위에 완전히 올라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C의 집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나 C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너 미쳤어? 이게 장난이야. 온갖 욕을 퍼부었고 C의 아버지가 달려와 나를 말려야 했다. 그제야 모두가 진정됐고 C와 친구들 A, B는 울면서 내게 사과했다. 내가 기절해 있던 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우물 안으로 내려가자 C가 장난삼아 잠깐 뚜껑을 덮어보자고 했고 친구들도 별 생각 없이 찬성했다고 한다. 잠깐만 덮었다나 금방 열려고 했는데 막상 열려고 하자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나나 C는 곧장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고 A와 B는 뚜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와 뚜껑을 깨부수었을 때 우물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사라져 있었다. 시의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우물로 내려갔고 벽 속의 구멍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나는 인형들에게 둘러싼 채 가슴에 인형을 안고 깊게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른 둘이 힘을 모아야 했다. 그리고 그 뒤로 나는 하루 종일 깨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시의 아버지의 말이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우물은 원래 없었어. 그 말이 내 귀에 박히자 나는 다시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그 우물은 메워졌고 스님까지 불러 의식을 치렀다. 어쩌면 그곳은 오래전 누군가의 원혼이 머물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본 그것, 가장 집실이 있던 형체. 그건 정말로 인형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우물과 인형을 보지 못한다. 지금도 그 공포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무 인간.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 당시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 초년생으로서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기만 했다. 그런 내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비였다. 비는 같은 팀에 있던 동기였고 입사 시기도 비슷했으며 고향도 같아서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다. 비는 첫 인상부터 털털하고 명랑한 성격이었고 실무도 빠르게 처리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뭔가를 하면 꼼꼼하게 체크하는 스타일이라 때로는 그의 대충대충 넘기는 방식이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성격 차이조차 우정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종종 술자리를 가졌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어서 주말마다 전시회나 자동차 관련 행사에 함께 가기도 했다. 어느새 뒤는 내게 가장 가까운 회사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큰 변화는 아니었다.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비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조용히 퇴근하곤 했다. 나 혼자서 오늘 한잔할까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고 그는 종종 다음에 보자 라며 넘겼다. 나는 단순히 뒤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도 줄어들었다. 업무 내적인 이야기는 사라지고 사무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나는 괜히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에 동료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는 말뿐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어디까지나 무심한 듯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다.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모두가 어딘가 뒤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 같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기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결국 연락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지만 이틀, 3일.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선사는 걱정이 된다며 기상 연락망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했지만 친가 쪽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결국 선사에게 부탁해 B의 주소를 받아들고 퇴근 후 혼자 그의 집으로 향했다. B가 산다는 곳은 오래된 목조 아파트였다. 내벽은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건물 주위를 둘러싼 잔디는 이미 관리가 틈틈이 오래인 듯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2층 가장 끝쪽 낡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자 확실히 B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물 앞에는 신문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며칠이 아니라
최소 열흘은 넘게 방치된 듯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물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도 조용했다.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나는 망설이며 문고리를 돌려봤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문은 삐걱이는 금속성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고 문틈 사이로 흙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현관 바닥은 흙투성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흙을 퍼 뿌린 듯 신발 벗을 틈도 없이 흙더미가 가득했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섰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방은 비교적 평범했다. 세면대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작은 벌레 몇 마리가 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식기류가 하나도 없었다. 수저, 그릇, 냄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안쪽 방으로 눈을 돌렸다. 그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방 안의 현재. 문을 열자 안쪽 방은 숨막힐 듯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커튼은 무거운 천으로 두껍게 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아주 미세한 틈을 통해 희미한 빛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방 안이 6잔 정도 크기의 텅 긴 공간. TV도 케이블도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방.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도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렬하게 다가왔다. 방 한쪽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그것이 있었다. 처음엔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의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나무였다. 하지만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2미터는 훌쩍 넘는 높이에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검게 단색되어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물속에 잠겨 있다가 방금 건져 올린 듯 흠뻑 젖어 있었다. 천장을 밀어 올릴 정도로 커다란 그 형체는 밤 안에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존재였다. 나무의 밑동 주변에는 붉은색 천 조각들이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 형체는 마치 무언가를 봉인해 놓은 재단 같았다. 나무 주변에는 자연 속으로 보이는 초고분 크기의 돌들이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포리 놓기의 단 위에는 불에 타다 남은 초들이 흩어져 있었다. 절에서나 볼 법한 물건들도 방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그 용도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어둠은 그대로였다. 그 순간 내 무언가가 얼굴에 떨어졌다. 놀라 손으로 털어냈지만 그것은 바퀴벌레였다. 그리고 방 안 곳곳에서 기어다니는 소리. 나는 모를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무엇보다도 들나무. 썩은 나무의 기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과 곤고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길은 이곳에 없을 거야. 빨리 나가자. 역시 화장실만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하자. 그러나 그때였다. 무언가가 들렸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확실히 들렸다. 섬은 나무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나무 속 깊은 어둠에서 흘러나오는 듯 가늘고 축축하고 숨막히는 소리였다. 나는 확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그 나무 앞으로 다다랐다. 나무에는 군데군데 녹슨 못이 박혀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 못이 내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나무의 표면을 비추며 살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끼야!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무 껍질 틈 사이에서 눈이 보였다. 섬은 틈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나 멍하게 떠져 있었고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엉덩바나를 찧었다. 그때 나무 안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따지직, 파지직. 나무의 껍질이 찢어지듯 갈라지며 그 틈으로 손이 튀어나왔다. 인간의 손이었다. 마르나 비틀어진 깊이 없는 손, 그 손은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한 위지를 가지고 나를 향해 뻗었다. 들썩은 나무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아님, 비였다. 그 안에는 비가 있었다. 비는 거의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군데군데엔 진해 같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가슴에서는 피가 흘렀고 눈은 충혈된 채 사방을 미친 빛이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네 발로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몸직일 수 없었다. 공포로 인해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그저 엉덩이에 주저앉은 채 눈앞으로 다가오는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비는 나를 향해 갑작스레 토했다. 녹색이 끈적한 액체와 함께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땅바닥에 쏟아졌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작은 숨체, 움찔거리는 팔다리, 그러나 그 얼굴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토에는 그것을 만족스러운 듯 바라보더니 이내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라이트의 등기에서 나무 틈 사이로 또 다른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와 똑같이 생긴 존재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해. 그 본능만이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새 식구로 살아가고 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언제나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나와 딸은 그보다 먼저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우리 방 안에는 딸이 태어나기 전 남편과 내가 함께 부위됐던 다양한 범죄 인형들이 가득했다. 부드러운 촉감과 귀여운 외모 덕분에 우리는 집안 여기저기 들 인형들을 대치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은 들 인형들을 유난히도 싫어했다. 이유를 묻자 딸은 단지 무서워 하며 눈물부터 흘렸다. 처음엔 인형의 생김새가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 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형을 안고 함께 놀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딸은 인형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무서워하는 기색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왜 무서워? 얼굴이 무서워? 나는 물었지만 딸은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을 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인형들을 모두 정리해버렸다. 애써 함께 골랐던 것들이었지만 딸의 두려움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딸과 함께 이불 속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 안 딸의 따뜻한 숨결이 곁에 있었고 나는 자연스레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일지하려 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묘한 이화감을 주는 소리였다.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단지 남편이 들어온 덕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걸까? 그 순간 깨달았다. 발소리다. 남편의 것과 다르다. 남편은 무기란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발소리는 너무 가볍고 너무 잔잔했다. 마치 어린아이의 발걸음처럼. 기분 나빠. 오지 마. 가슴이 아플 만큼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나는 이불을 꼭 멈춰쥐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눈을 뜨면 무언가나 보일 것 같았다. 그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뭉클인 채 공포와 싸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발소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의 심장도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꿈이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와. 그 말을 되새기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한기가 흘렀다. 딸은 괜찮을까? 나는 조심스레 시선을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론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의 방향은 내 등 뒤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분명히 버렸던 범죄 인형들이 방 한가운데 줄지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친구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었다.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원에 다니던 친구는 여름방학에도 쉬지 않고 학원 자습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곤 했다. 도시 내곽이 위치한 그 학원 건물은 오래된 상가 건물을 제조해 만든 곳이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학원 방위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위층은 텅빈 상태로 수입자나 들어오지 않은 집 오래였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늘 주의를 줬다. 5층 이상은 올라가지 말 것, 단순한 안전상의 문제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친구들과 간식을 사와 계단에서 먹으며 쉬던 중 누군가 장난처럼 말했다. 5층 한번 올라가 보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란 호기심이 앞서는 법,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실사슬로 막아둔 계단을 넘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띠걱거리는 출제 계단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커졌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어두컴컴했다. 몇 층을 올라갔을까. 누군가가 뒤에서 외쳤다. 나 경비 아저씨다. 그 순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친구들은 학원 방위실이 있는 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상한 일을 깨달았다. 아무리 내려가도 학원이 안 나와. 계단 벽면에 쓰여진 층수를 본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계속해서 델투 5층 델투 2였다.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층수는 줄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계단이 같은 장소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 사이에는 물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상태에서 친구는 정신없이 뛰었다. 땀으로 젖은 손바닥, 떨리는 발이, 그리고 여전히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 그때였다. 아래쪽 계단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학월의 반사였다. 그가 아이들을 붙잡아 멈추게 했다. 너희들 미친애 봤었지? 몇 번을 말했니?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따라왔어요. 우리를 쫓아오셨어요. 반사는 표정을 굳히며 조용히 물었다. 그 아저씨, 이름표 못 봤니? 친구는 곰곰이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오카다. 오카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반사의 얼굴에서 퀴퀴가 사라졌다. 그 이름. 맞아. 오카다 씨. 반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여기 2층에서 경비원이 우리 학원 아이랑 장난치다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었어. 그 사람 이름이 오카다였지.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순간이었다. 그 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층엔 아무도 새 들어오지 않고 건물주는 아예 그 층을 폐쇄했지. 친구는 몸을 떨며 되물었다. 그럼 그날 우리가 본 그 사람은? 반사는 말없이 고기를 저었다. 아무 말 없이 아이들만 조용히 내려보냈다. 벤미러 속의 여자. 그 일은 바로 지난달에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다. 그날 나는 낮 시간에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를 지나고 있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드라이브 전 바람을 쐬러 나간 길이었다. 도심 매관이 치자 교차로에 이르러 빨간불에 걸리게 되었고 나는 잠시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백미러를 슬쩍 닦다. 내 뒤에는 매건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운전석에는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도 누군가 앉아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긴 머리를 가진 여자였고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문제는 그녀의 앉은 키가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분명 어른의 체격이었고 어깨나 팔의 굵기, 머리 크기를 봐도 성인이 틀림없었지만 머리의 위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낮았다. 운전석 남성의 어깨보다 머리가 훨씬 아래의 위치에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매우 기이했다. 눈썹과 눈매가 위로 과장되게 치켜올라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노려보는 듯 백미러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놀란 것은 단지 그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올라왔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백미러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그 시선이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란 직감이 들었다. 실로가 파란불로 바뀌자 나는 판극히 전해전해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의 얼굴이 맴돌고 있었다.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을 때 그 매건 차량은 직진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길은 T자형 교차로였고
곧장 발릴 길은 없었다. 그 밀건은 곧장 콘크리트 벽을 향해 돌진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부딪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뛰쳐나갔다.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도 몰라 차에서 내려 달려왔다. 차량 앞부분은 전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 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차량 안에는 단 한 명만 타고 있었다. 조수석에 있어야 할 여자는 없었고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 혼자만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백미러로 본던 나 남자나 아니었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여자였고 남자는 뒤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옷은 처음엔 붉은색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피에 젖어 붉어진 것이었다. 원래는 하얀 원피스였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각한다. 도대체 나는 그 백미러를 통해 무엇을 본 것일까? 산자의 소녀. 할아버지, 그 여자아이는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은 내가 그 벽에 있던 나무로 만든 상자 속의 아이란다. 그면 내버려 둬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기가 실려 있었다. 나는 말없이 벽에서 물러나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나무를 깎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놀면서도 자꾸만 할아버지의 뒤쪽, 벽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녀의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다. 거기엔 그저 오래되어 윤기 나는 검은 나무판만이 덩그러니 지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종종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몰려갔지만 다시는 그 소녀를 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10년 후 재작년 초봄 내 할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당일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반에 함께 넣을 물건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날 보았던 그 나무판으로 만든 듯한 검고 윤기 나는 작은 상자였다. 상자는 뚜껑이 없는 채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꽤 무거웠다. 흔들어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내부의 존재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상자는 생전 할아버지께서 병원에서도 곁에 두고 계셨다고 한다. 순모에 따르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그 말에 따라 우리는 그 상자를 할아버지의 관 속에 함께 넣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조용히 스님의 독경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점을 읽다 말고 자꾸만 관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실수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나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스님께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스님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분 정말 돌아가신 분이 맞는 건가요? 그 말에 장례식장 안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스님은 계속해서 관 안을 응시하며 겸을 몇 번이고 중단하더니 조용히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아직 떠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의를 화장장으로 보냈다. 화장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여 남은 유골을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많네요.
화장터 관계자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노인분이라면 보통 뼈가 더 적게 남는데 이건 두 사람이 타고난 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가족은 멍해졌다. 전마의 뼈가 너무 많았다. 관계자는 두 개의 두개골이 확인되었다고 말했고 곧 경찰이 도착해 화장터는 통제되었다. 조사 결과 그중 하나는 확실히 할아버지의 것이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경황없는 상황 속에서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았고 결국 경찰은 상자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상자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머리를 넣을 만한 크기는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관뚜껑은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닫혔다. 도대체 그 두 번째 유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우리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경찰로부터 나머지 뼈를 일부 돌려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항아리에 넣어 할아버지의 무덤 옆에 조용히 묻었다. 기석 대신 우리는 커다란 검은 돌 하나를 금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런 이상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그 검은 상자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날 벽틈에서 날 바라보던 소녀의 정체가 누구였는지 떠오를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중고차. 운 좋게도 10번째로 들른 중고차 매장에서 나는 그토록 바라던 차량을 발견했다. 눈에 띄게 깨끗했고 주행거리도 1만 km 이하였다. 딴 내가 찾던 조건이었다. 가격도 놀라웠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단돈 70만원. 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경내에서 대량으로 차량을 들여와서 전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대는 빨리 정리하려고요. 순간 나는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도 들었지만 기쁜 마음이 앞섰다. 그래서 나는 단숨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뒤에 차량을 가지러 오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하기 직전 갑자기 선배들이 2박 3일로 단체 NT에 참가하자고 건의했다. 나는 중고차 매장에 전화를 걸어 차량을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처음에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3만 엔을 더 낼 테니 꼭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한 끝에 그들은 마지못해 승낙했다. 수원이 너머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과 거부감.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 여겼다. MG에서 돌아온 나는 친구와 드라이브 약속을 하고 헤어진 뒤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새 차를 보고 싶어 설레내 반에 차 있었지만 집 앞 주차장에 빨간 경차는 없었다. 설마 남동생이 몰래 가져간 건가? 나는 화가 나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예상 밖으로 심각했다. 경찰이 왔었어. 중고차 단일 사장이 내가 샀던 차 안에서 죽었대.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돌아오면 연락 달라고 했으니까 어서 경찰에 전화해봐. 경찰에 연락하자 출두 요청이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차량 구매 경위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에 대해 수없이 질문을 받았다. 혹시 살인인가요? 내가 묻자 경찰은 잠시만이 없었다나 대답했다. 단사 사건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의 질문 없이 귀가할 수 있었지만 나는 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사람이 죽은 차량을 타고 싶지 않았기에 곧장 내장에 연락해 기한을 해지하고자 했다. 내장에 도착하자 상복을 입은 여성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내 이름을 듣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구나. 당신 때문이야. 사자의 아내로 보이는 그녀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사라졌다. 해약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 내장 직원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왔다. 모두들 무언 다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 해안을 도와주던 직원이 말했다. 같은 단역으로 다른 차를 드릴게요. 저쪽으로 가시죠. 그는 나를 전시장 안쪽 값비싼 차량들이 줄지어 선 구역으로 안내했다. 내가 당황한 지시를 보이자 그는 어두운 얼굴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장님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차는 뭔가 이상했어요. 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차를 타게 될 사람들 중에 이미 3명이 담이나 사고, 자살로 죽었습니다. 사장님까지 내 권죄였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비를 위해 잠깐 그 차를 운전하면 속이 뒤집힐 것처럼 굴욕질이 나고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혹시 약물이라도 있나 싶어 조사했지만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차량을 퇴차하자고 직원들이 시찰에 말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제야 그 차는 퇴차 처리 중입니다. 경찰 조사만 끝나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없앨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손에 넣은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차량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가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